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 오름세가 너무 빠르고 임금 상승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임금 상승률 추이가 개인 서비스 부분 중심으로 좀 물가에 반영을 좀 끼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금통위 쪽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속도를 어느 정도 위치에 가져가느냐에 따라서도 국내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매우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기업도 부실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 따른 부실률도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수입이 계속 일정하게 들어오는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걸 다 부담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요새는 좀 많이 논란거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이번 시점에 8월 달에 나오는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도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6.48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22가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고 유로 강세가 시현된 가운데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된 점이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19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7월에 미국의 FOMC 회의가 있는데 이제 이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상당히 일단 75bp에 일단 맞춰져 있긴 하지만 여기서 더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75bp 정도를 한다라고 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원자재 부분에 따른 영향을 다 같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배럴당 96.7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유가도 달러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잠시 쉬어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가가 좀 눌리는 경향성이 좀 없지 않아 있거니와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에 따른 내용도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노드스트림 관련된 또 소식이 나와 줌으로써 또 천연가스 공급량이 줄어든다라는 소식이 또 겹쳐지면서 대부분 에너지 관련주가 또 급등이 나와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소폭 올라가는 배럴당 유가 소식이 소폭 올라가는 형태도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가스관 가동 재개하면서 공급량이 40%로 이미 축소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러시아 측이 가스관 터빈 엔진 점검이 필요하다. 터빈 하나만 남아져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공급이 좀 불충분할 수 있다라는 걸 또 통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가스 공급 추가 감축에 따른 통보로 평소에 20%로 우리는 공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터빈 부분에 따른 해결을 빨리빨리 너희들이 좀 해결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노드스트림 1의 가스 공급의 현재 절반으로 감축을 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유럽은 또 다른 자국책 마련에 지금 힘을 싣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쪽에서 내놨던 내용으로는 러시아 가스 15% 감축하자라는 EU 제안에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27개국 쪽에서 다들 지금 공통된 상황이 아니죠. 네. 왜냐면 민심도 챙겨야 되고 지금 러시아의 견제도 좀 해야 되고 그 중간에서 그걸로 인해서 본인의 지지율이 높은 상태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다 지켜낼 수가 없는데 그걸로 그렇게 지지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특정 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좀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연말까지 금리 인상이 이어가다 내년 상반기에 인하할 예상이 좀 보여진다. 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금리 억제, 주식 등 위험자산 회복세가 나중에는 나올 것 같다. 9월 가이던스 금리 인상에 따른 속도에 따른 메시지를 분명히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라고 나왔고요. 경기 침체 전망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에서 경기 침체가 두렵다, 위기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투자하는 입장으로 보았을 때 주관적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이야기로 인해서 금리가 꺾이는 패턴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우리 좀
숨을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위험자산, 뭐 주식, 코인 이런 쪽으로 일단 자금이 유입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일단은 금리가 멈추거나 내려가려고 하는 조짐이 좀 보여야 그나마 이쪽으로 유입량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러면 그 자금은 있냐? 그건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클레이즈 자산 배분 책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투자자들은 오랫동안 경제활동 둔화 및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 말해왔다. 인플레이션이 특정 부분에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현재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 같고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충분히 안심할 때까지 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원자재 책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이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세 때문이라고 했고요.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금융시장은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인플레이션 문제가 끝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정책 담당자들이 아직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고 있고 이는 유가 곡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대규모 매도세는 금융시장에 집중되어져 있고 실물시장에는 잘 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금융시장에서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금융시장에 대해서만 개입을 조금 더 하고 있고 실제 실물시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00배 수익, 개미들, 도박처럼 코인 선물 베팅한다라는 또 기사 내용이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하락장에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건 누구나 알고 있죠. 선물이 양방향성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글로벌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한국인 30만 명 몰려져 있다. 절반이 2030 세대이고 국내 선물과 달리 보호장치가 없고 사전교육 모의 거래 절차도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교육이라도 최소 좀 듣고 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주장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월별 선물 거래 추이를 보게 되면요. 1월부터 6월달까지 1조 원 정도에 따른 거래 추이가 좀 나왔는데 이제 7월달 들어오면서 현재까지도 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좀 많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시장이 안 좋았었을 때 패턴대로 좀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선물 부분에서 의무 사전교육, 의무 모의 거래, 기본 예탁금, 세금 부분 없다라는 것과 레버리지 비중은 국내 선물, 해외 선물 대비 를 또 가상자산 선물 대비가 최대 125배를 쓸 수 있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만큼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가지 장치를 통해서 국내나 해외 선물에 따른 교육 부분이 생각보다 매우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JP모건이 주식시장 최악을 지나고 있다. 완만한 경기 침체에 이미 반영을 하고 있고 미국 시카고 연은 정미활동 지수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0.19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체를 좀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 JP모건이 항상 우리한테 주어진 게 진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인지 아닌지 이게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경기 흐름을 좀 읽어보았을 때 주관적으로 완만한 경기 침체가 이미 반영되고 있다는 건 맞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의 연준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완만하게 경기 침체가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우리한테 경기나 뭐 투자할 때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굴곡이 너무 커버리면 시장이 또 엄청나게 요동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번에서도 상반기에서도 제가 한번 쭉 정리해놨던 내용에서도 완만한 곡선으로 좀 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투자할 때는 좀 그나마 두렵거나 공포 부분은 좀 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중국의 1조 2천억 달러 자사펀드 주요 투자 부분 재편성을 좀 해보겠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쿠웨이트 국부펀드 CEO가 새 대표로 임명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연기금이 2분기 손실 규모 1000억 유로 이상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DC형 알고 계시죠? 퇴직연금 부분 관리하고 있는데 이쪽에 손실률이 좀 컸다라고 하고요. 캘리포니아 연기금도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 첫 손실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내용 대비보다 이 내용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조만간에 이제 위험자산 선호를 최대한 좀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분명히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좀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4년 중임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이든 씨도 3년 차에 돌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주가 회복이 좀 필요한 수단이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좀 주관적으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말 그대로 연기금이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퇴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당연히 별로 좋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영향성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한미 기준금리 역전단 시 외국인들의 한국 채권 및 주식 순매입 규모를 보게 되면 자, 이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역전 구간 때가 돌입을 했었죠. 그래서 이때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식과 코스피 구간대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많이 역전을 했었을 때 푹 꺼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다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라는 습성은 좀 더 유리한 위치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눈치를 채는 사람들에 따른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을 벌려고 하면 돈에 흘러가는 부분에 빨리 눈치를 좀 살펴가지고 탑승을 좀 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팁을 드린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저라면 채권을 좀 많이 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찌 됐던 간에 내년 정도 안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미국 안에서도 부실률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 기업들이 보이지 않는 기업들이 좀 많이 도산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더 많이 올라간다고 해도 쉽지가 않는다라는 것과 물가가 일정 수준 이상은 내려올 수 있겠지만 그 밑으로는 내려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적절성 있게 좀 조절을 하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또 은퇴자들 또 대규모 또 미국도 한국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은퇴 자금에 따른 운용 부분의 손실률을 또 최소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이 왼쪽 상단에 있는 것만 좀 기억만 해주셔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단하고 하단에 있는 부분,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연준이 생각하는 물가 목표치가 있을 것입니다. 목표치가 어느 위치에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나도 알고 있는 2%대가 나오는 게 맞을 것인데요. 이게 쉽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올해 목표는 대략 한 5% 초반대 또는 중반대 정도로 설정을 해두고 그 위치에 좀 가깝냐 그거에 따라서 9월 달에 더 높은 스텝을 밟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준점은 항상 물가로 인해서 공통된 악재가 금리에 있는 올라가는 속도전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저는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있는 부실이 너무 많이 높아지고 있고 보이지 않게 파산했던 회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고 대부분 미국의 대표 통신주 쪽에 있는 실업률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통신료도 못 내고 있는 실업률이 증가를 통해 가지고 납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까지도 요새 기사 보도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애틀랜타 연방은행 GDP 나우 예상치를 보게 돼도 이번에 대부분 낮을 것이다, 마이너스로 갈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번외로 이제 차보험의 폐가망신이라고 해서요. 이제 마약이나 음주나 무면허를 했었을 때 사고 부담금을 옛날에는 전액으로 좀 해주는 그런 보험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 사고 부담금을 대폭 상향 조정을 좀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좀 책임 전가를 좀 시킨다라고 하니까 웬만하면 마약, 음주, 무면허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그 뒤로 또 댓글을 남겨주셨던 한 구독자분이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을 크게 붕괴시켜 달러나 미국채로 캐시 무브를 유도시키는 시나리오 가능성은 없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왜 제가 밑에 있는 이 자료를 과거에도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최근에도 이걸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달러 인덱스 추이가 높아졌다라는 배경은 달러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달러에 있는 형태로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하는 심리, 이 말의 의미는 투자적으로 돈이 가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을 해주는 부분이고, 그 말은 즉슨 캐시 레벨율이 가장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야, 이쪽에 돈이 지금 돌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에 있는 시장을 더 붕괴를 시킨 다음에 이쪽으로 유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부도 분명히 쓸 수 있는 카드로도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반면으로는 이미 현금에 있는 레벨율이 이미 높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유심하게 관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시장이 안정화되면 들어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여유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유비가 만약에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미 리밸런싱을 준비하려고 하는 대부분 기관들까지도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이미 현금에 있는 축적량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붕괴를 시킬까라는 생각이 또 없지 않아 있거니와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요. 최근에 테슬라가 원래 4만 개 넘게 비트코인을 좀 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때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지만 테슬라 자체에서 수익을 난 상태에서 매도를 했던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자체에서도 이미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높겠냐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장을 붕괴하려고 하면 무언가 이슈가 더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게 이미 마무리가 됐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근거치는 코인의 이동수가 매우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이 만약에 테슬라가 만약에 생각했던 그 시점에 만약에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대부분 플러스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간 관계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 CFO 애들이 자기에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에 있는 그런 능력치 부분에서 훼손시킬 만한 커리어를 훼손시킬 만한 그런 짓거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게 되면 가장 많은 양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도 지금의 비트코인 부분도 생각보다 많이 위축을 좀 가져가고 있죠. 이 말의 의미는 이미 팔 타이밍을 놓쳐버렸던 그런 기업들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물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성이 없거니와 그 다음에 운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손실률이 반영되어져 있는 상태이면 그게 뭐 10% 전후다. 그러면 과감하게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50% 이상 마이너스 나면 대부분 개인과 비슷합니다. 성향이. 매도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로 회사에 있는 재무 흐름에 진짜 당장 뭐 만기 채권이 도래해가지고 이걸 못 갚는 정도이다 라고 하면은 그럴 수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은 애들은 다들 존버로 간다. 운용사든 뭐 국가가 들고 있던 간에 다들 그러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이미 넘쳐날 만큼 넘쳐나져 있고 과거에서도 볼 수 있을 만한 패턴적인 요건 중에 하나는 대표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야기했던 3월 12일 날 WHO의 긴급
선포가 나오고 나서 전체 투자자산 시장이 붕괴를 했었을 때 그냥 붕괴했다로 생각하고 마무리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나머지 부분도 다 확인을 했었을 때 그걸 좀 공유를 해 드린다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대부분 기관들이 구글도 팔고 애플도 팔고 나머지 것도 다 팔았어요. 어느 정도는 비중을 좀 줄여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걔네들은 어차피 나중에 되면 더 올라갈 거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팔았단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들 리밸런싱을 어느 정도 가져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냐? 여기에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레벨이 과거에서 위험도에 있는 노출 대비를 좀 책정을 하고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조건이 됐는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을 만한 자산군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에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위험 포인트가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현금을 좀 해서 나머지 매력적인 있는 자산군에 더 분배를 해서 더욱더 효율적인 수익률을 더욱더 극대화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대부분 글로벌 기업에 있는 일부 같이 밀리는 하락이 왜 대기업들도 같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야, 여기에서 캐시 보부가 더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냐? 없는 게 맞는 것이죠. 이미 다 물릴 만큼 물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이탈을 할 거라고 하면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와져 있는 코인을 들고 있는 기업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다 나오고 나서 더 이상 나올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안 나옵니다. 네. 만약에 여기에서 더 나온다라고 해봐야 3분기에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더 가속도가 붙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현금 흐름도가 안 좋은 회사들이 코인을 던질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일부는 있을 수는 있겠죠. 특히나 채굴 회사들이. 근데 그거는 이제 금리에 있는 속도전이 9월, 11월, 12월 부분으로 인해서 알 수가 있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끝도 없이 과거처럼 대비보다 끝도 없이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방향성은 없습니다. 그것도 최장 2년 동안 가기에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빨리 하면서 기업들이 그만큼 옛날 대비보다 빅데이터 양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 양으로 나의 예측되는 범위를 이미 캐치를 하고 있고, 그 캐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요새는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추가 채용을 얻고, 그 다음에 투자 비중도 줄이고 있는 것을 과거 대비 1970년도, 80년도 대비보다 훨씬 더 지금 더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업률이 많이 있으니까 구매력이 매우 떨어지겠죠. 그래서 최근에 월마트 부분에서 실적 발표가 나왔던 게 있었는데요. 지금은 최소 음식료 부분에 대해서만 엄청나게 많이 구입량은 동일시하게 나오고 있지만 나머지 구입량은 매우 저조하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음식료에 있는 단가에서 마진율이 월마트도 매우 낮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판매율이 가장 높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마진 노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미치는 영향 강도는 그렇게 크지 못하다.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지금의 현금 비중을 갖고 있는 애들이 더 낮아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있는 친구들도 물렸다 있는 애들이 자기에 있는 자리를 내려놓고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는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고 없이 실적 경고 날린 월마트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마진 낮은 10년품 위주로 많이 구입을 많이 한다. 그래서 총 마진이 계속 감소를 한다. 그러니까 나머지 쪽에 구매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높았던 그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고민이 많을 것 같고, 특히나 애플이 이번에 아이폰, 애플워치 신제품이 만약에 둔화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분명히 일시적이더라도 영향을 분명히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슬라 부분에 있었을 때 이제 공시 내용이 나온 게 있었는데요. 올해 자본 지출이 대략 한 8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텍사스 베를린 공장에 좀 돈 들어갈 게 좀 더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3분기 비트코인 손차 차손이 1.7억 달러라고 해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2분기 매각을 통해 가지고 먼저 나는 떡락 나오기 전에 팔았다. 그래서 차익을 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테슬라가 나머지 갖고 있는 물량에 있어서 25% 물량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죠. 이미 물렸습니다. 그걸 CFO가 판다.
그렇게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물론 여기에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더욱더 가속도하면 그것도 팔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는 좀 어렵지 않겠냐. 물론 조건이 하나가 더 있긴 합니다. 테슬라 실적이 너무 안 좋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수익이 낮아 있는 상태에서 그걸 자산을 현금화 했었을 때 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지, 어차피 주가라는 건 바보가 아니거든요. 눈속임이 옛날에는 좀 속였다고 해도 요새는 재무지표를 다들 보실 줄 아시니까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하면 순간순간 떡락이 금방금방 잘 나옵니다. 왜냐면 지금의 통신주들도 보게 되면 이 주당 EPS 부분도 근사치에 거의 잘 나와주긴 했어요. 근데 앞으로도 좀 비관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줌으로써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으로 도지는 왜 한 개도 팔지 않았냐라고 이제 뒷받침해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소송 전에 분리해 줄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있고, 이거는 법인이 들고 있는 건 비트코인, 개인이 들고 있는 건 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테슬라의 또 다른 문제점을 볼 수 있을 만한 또 주된 가장 유명한 부분은 이제 이 세르게이 쪽의 아내분, 부인이 이제 테슬라의 초기 투자자인데 이게 1억 달러 정도가 일단은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량이 과연 나올 거냐, 나오지 않을 거냐, 이거에 따라서 또 주가의 영향이 분명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비트코인에 따른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내용 좀 내용이 길어지네요. 네, 청산 차트 부분을 또 본다라고 해도 최근에 저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 롱과 숏의 청산 비가 이렇게 굴곡이 비중이 훨씬 커지면 커질수록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기복이 커질 때, 잔잔할 때 조금 더 올라가는 평균치가 더 높지, 이렇게 커질 때는 순간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도 다시 내려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주중에 있는 장에서도 되게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기본에 숏으로 일단은 던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것인데요. 일단은 기다려 보았다가 일단은 접근해 보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민 시장을 장악 중이다. 유지 물량이 감소하고 있고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선물 부분에 대해서도 미결제 약정이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있었을 때 더 이상 거래량이 점차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 라고요 하고는 있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10년 동안 호들파 축적 흐름을 따라왔다라고 하는데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네, 2016년도 때, 2019년도 때, 그리고 지금을 보게 되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게 해석을 할 때 그렇게 보이는 거지, 물렸던 사람들이 대부분 존버를 했으니 그랬다라고 지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오지 않은 물량은 다 이유가 있다더라. 그 다음으로 샘 뱅크먼의 생태계라고 해서 뭐 이렇게 좀 구상을 했다라고 하는데, 싸게 주어서 이득은 볼 수 있지만 얼마나 빨리 재정비를 가져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FTX에 있는 가치는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일본의 QR코드 결제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나마 이제 그러면 코인에 있는 결제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이건 일본의 캐시에 따른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많이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 100개 이더리움 고래 지갑이 24시간 FTT 이더를 매집을 좀 많이 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메타 공주가 이제 클레이튼 떠나고 이더리움 기반으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논란도 매우 많고 해도 빨리 재정비가 됐다라는 게 그나마 우리한테는 뭐 좋고, 논란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빨리 정리가 되고 빨리 그걸 안정화시키고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냐. 근데 빨리 안정화됐고 가격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또 그 어느 정도 들고 계셨던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으로는요, 비탈릭이 말하기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자들에게 훌륭한 옵션이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POS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채굴 회사들한테 일단은 이쪽의 환경이 유사한 조건이니까 이쪽으로 가라,
라고 일단 조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요새 비탈릭이 이더리움 POS 전환 계획에 좀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탈모리움이 온 거 아니냐, M자가 좀 더 베스타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